안녕하세요. 솔로몬북스입니다. 오늘은 읽은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새로 구매한 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면요, 우리 AI가 또 이것 때문에 대답을 할까봐 조금 숨 죽여서 이 작가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음사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등대로하고 자기만의 방, 이 두 가지 책이 이렇게 양장본으로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이고요. 그 세계문학 시리즈에 있는 책하고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제 독서 모임 때문에 읽게 되었고요. 독서 모임을 해본 결과 거의 모든 분, 한 90% 정도가 초반에 읽기는 조금 어려웠다. 읽기는 좀 어려웠으나 완독을 하고 나서 그 만족감이 되게 높았던 책 꼽힙니다. 읽으시고 난 뒤에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은 총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램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부는 하루, 그리고 2부는 짧게 해서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3부에서 또 10년이 흐른 뒤에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 세계대전을 통한 이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조금 버지니아 울프가 읽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의식 흐름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의식 흐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제가 올랜도하고 그리고 갤러웨이 부인 이렇게 봤었는데 그 작품들은 이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거는 내용 자체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처음 읽으실 때는 약간 알쏭달쏭 하면서 읽으실지는 몰라도 다 읽고 나면은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나갔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되게 의미 깊다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한국문학 전집의 조경란 작가의 식빵 굽는 시간, 가족의 기원이라는 장편 소설 2개가 들어가 있는 신간 소설입니다. 조경란 작가님은 1996년에 등단을 하셔가지고 중견 작가로서 계시는 분이시고요. 최근에 2024년에 이상문학상과 김승옥 문학상 수상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이 이상문학이랑 김성욱 문학 특징을 보면 이 작가의 작품, 요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이런 김승옥 문학상, 이상문학상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이 들어있는데 식빵 굽는 시간에서는 약간 그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그 세계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거와 약간은 흡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식빵이 모든 빵의 기초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식빵을 잘 만들면 다른 종류의 빵들도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빵을 굽는 챕터마다 뭐 브리오슈, 뭐 크로아상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굽는 씬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약간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그 작품이 약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두 작품 전부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난과 가족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약간 무거운 주제로 읽었던 작품이고요.
그 90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9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에 삶을 사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빵 굽는 시간은 1996년에 발표됐던 거고, 가족의 기원은 1999년도에 발표가 됐던 장편소설입니다. 조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책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전락, 이 알베르 카미의 전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번역가분이 김화영 님이 번역을 하신 거고요. 책세상에서 이게 90년도인가? 90년대인가? 이게 80년대인가 90년도에 나왔던 오래된 책을 이렇게 지금 일단은 그 알베르 카미의 소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커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중에 이 전락이고요. 이것도 독서 모임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읽게 된 작품입니다. 작품은 매우 길지는 않습니다. 한 이 책에서 150여 페이지 되는 분량이고요. 나머지 이 정도가 이 번역가 김화영님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짤막하게 해설이 있고, 뒷부분 한 이 정도의 해설은 약간 논문 형식의, 전락에 대한 논문 형식의 그런 해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 카미의 전락은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처음 읽었을 때는 저도 이거 처음 읽은 거니까 읽는 내내 얘가 도대체, 이 주인공 클라망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클라망스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계속 독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클라망스의 독백이 이 소설 전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단지 혼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읽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 읽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알베르 카미가 소설과 희곡과 산문집 형식으로 작품들을 이렇게 쭉 썼는데, 이거는 그 어느 형식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하고요. 약간 카미의 그런 냉소적인 그런 문체보다는 카미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클라망스가 작가 카미의 모습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작가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가가 소리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작품 안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쏟아내듯이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과 희곡이 합쳐진 그런 장르의 소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몰랐지만 이 알베르 카미의 일생을 한번 쑥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또 한번 다시 재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짧지만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카미의 다른 작품, 이방인이나 페스트, 이런 소설 작품들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요,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시의 적절 11월 호고요. 이원 작가님의 물끄러미라는 책입니다. 이 난다 출판사가 이제 시인이 만드신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이 시집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출판사고요. 이 난다 출판사에서 이 시의 적절이라는
테마로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책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호에 이원 작가님이 이렇게 친필 사인도 해주신 거고요. 이원 작가님이 이렇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루하루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와 에세이, 산문, 뭐 질문, 일기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짧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돼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이원님의 이런 에세이나 시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1월 달을 겨냥해서 나온 책이지만 꼭 11월 달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와 시, 편지 이런 방식의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 그리고 에세이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읽으시면은 공감이 가실 만한 포인트가 많았던 책입니다. 저도 시도 안 좋아하고 에세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거 이제 하루하루 해가지고 읽어봤었는데 이 이원님의 이런 글쓰기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머리에 남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이런 책입니다. 이제는 선물 받았거나 출판사에서 좀 받았던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북 로망스에서 나온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라는 책입니다. 윤정은 장편 소설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나온 판본에서 다른 리커버 버전으로 나온 책입니다. 100세 기념, 돌파 기념 이 양장본으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북 로망스에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유튜브에서 북튜버로 활동하시는 유튜북 진서님이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보내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이렇게 표지가 딱히 제가 읽을 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게 100세 기념이고 100세면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킨 K킬링 소설 대표작, 그리고 영미 동시에 출간 기념 버블 에디션 해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유명해진 책이라면은 그래도 한 번쯤 킬링타임용으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벤트에 응모를 했었는데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받아본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책세상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가와카미 미에코의 해븐이라는 책입니다.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작이라고 하고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아쿠타가와상, 그리고 무라카미 시키부 문학상 수상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가와카미 미에코가 인간의 모순과 학교 폭력의 문제를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분은 1976년생이시고 저하고 동갑이시네요. 1976년생이시고 2002년 가수로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2007년에 등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22년도에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도 오르시고 이렇게 각종 일본 안에서도 문학상을 수상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마음산책 북클럽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오종호 님이 엮고 번역하신 체오프의 문장들이라는 책이고, 생의 고단함을 끌어안는 통찰과 위트 해가지고 요번에 새로 나온 신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작품도 그 희곡들이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체호프가 했던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좋은 글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소개 문구를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체호프의 타계 120주기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20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호프는 여전히 현재적인 작가입니다. 그의 연극은 꾸준히 재해석되어 무대에 오르고 있고, 그가 남긴 단편소설은 레이먼드 카버, 앨리스 먼로, 윌리엄 트러버 같은 후대의 작가들에게 계승되면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체호프의 인물들은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좌절하고 권태에 침착하고 허상을 쫓느라 현실로부터 소외되고 평온하게 썩어가는 사회 속에서 발버둥 치지요. 체호프는 이 인물들을 동정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체호프의 문장들을 엮어 옮긴 오정호 교수의 말처럼 그는 인간을 의사로서 냉철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예술가로서의 감흥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위태로우면서도 존엄하다고 합니다. 쓰러질 듯하지만 끝내 두 발로 걸어가는 이들은 곧 우리 모두의 초상이 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고단한 생을 고스란히 품어내는 체호프의 문장들과 함께 따스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남겨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번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요.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나온 옛냉커의 해가 죽던 날이라는 책입니다.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나온 거장의 클래식 해가지고 네 번째로 나온 책입니다. 중국 내에서 홍루몽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구조가 완벽하고 엄정하다. 시간 처리 방식이 정교함과 창의성이 돋보인다. 인성에 대한 묘사와 심리 처리가 독자의 혼을 빼앗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옹기니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맨 처음에 죽음에 대한 의식의 전환으로 시작된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전환에는 전통과 현대의 대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자본 권력의 폭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전체의 주제와 배경은 역시 꿈이다. 그동안 옛냉커는 중국인의 삶과 중국인의 역사에 점철된 고통과 재난, 완고한 비이성을 종종 주제로 삼아왔고 이에 대한 극복이나 해체의 장치로 꿈을 활용하곤 했다. 꿈은 대개 이상이나 현실의 초월을 상징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꿈의 부산물인 몽유가 집단적 비이성 혹은 광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비치기 십상이다. 비이성과 광기에 대한 해법은 당연히 각성과 진실의 복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집단적 광기의 실현으로 도둑질과 강도짓 같은 대규모의 범죄와 살인, 폭력이 난무한다. 몽유가 인간의 본능을 해방시켜주고 깨어있을 때 감히 하지 못하는 행동을 기탄 없이 실천하게 해준 결과다. 이런 식의 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 두께에 비해서 페이지는 한 5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글 항아리에서 나온 책이 종이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책입니다. 이제 구매한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제임스 볼드윈의 조바니의 방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책인데 최근에 약간의 표지 수정을 해가지고 또 나온 책입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미국 작가이고 민권운동가라고 합니다. 1924년에 할렘가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 볼드윈이 1954년에 발표한 두 번째 장편소설 조반니의 방은 1950년대 파리를 무대로 미국인 데이비드와 이탈리아인 조반니의 비극적인 관계를 그린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혼돈 속에 살아가는 데이비드는 조반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데이비드가 끝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를 열망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파국에 이르게 된다. 남성 성소수자의 내면을 적나라하고 날카롭게 그려내고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애자들의 문화를 사실적으로 담아낸 이 소설은 20세기 성소수자의 문학과 미국 문학에서 기념비적 작품으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퀴어 문학들이 많지만 이 1950년대에 이런 작품이 나왔으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을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다와다 요코의 별의 어른거리는 이라는 책입니다. 다와다 요코님은 항상 그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올라가시는 분이시죠. 일본에서 태어났고 러시아 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홀로 독일로 넘어가서 이 경험을 계기로 1982년 독일로 이주해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들은 일본어가 아닌 독일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독일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작가이신 것 같아요. 이 작가도 뭐 일본의 여성 카프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는 있는데 이런 뭐 중국의 카프카, 일본의 카프카 뭐 이런 식의 프란츠 카프카를 갖다 붙이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가를 소개할 때 그 유명한 작가를 조금 대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명한 작가의 이미지 때문에 원래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손상해 먹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의 카프카다 이런 홍보 문구를 조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이 되게 노벨문학상 맨날 후보에도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한번 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박창국 님이 옮기신 책이고요. 니체 작품은 아직 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요것도 비극의 탄생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조금 번역에 조금 신경을 써서 찾다 보니까 요 박창국님의 니체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걸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극의 탄생은 니체가 불과 28세에 쓴 처녀작으로 청년 니체의 열정과 고뇌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이 책에 대하여 스스로 청년의 용기와 우수가 가득한 책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청년다운 대담함과 재기발랄함으로 그리스 비극의 기원과 본질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염세주의로부터의 탈출구를 그리스의 비극 정신에서 찾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당시 그리스 비극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고전 문헌학적 연구를 넘어서 삶과 세계의 본질과 고통 그리고 그것의 극복 방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신영철 작가님의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고요.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온 표지고요. 이거 되게 귀엽죠. 일반 책보다는 상당히 귀엽게 나온 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영철님이 써주신 여기 인쇄본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세기의 공부다. 삶의 목적은 개인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행복을 성취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방치, 학대, 파괴하게 된다는 것. 이를 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공교육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가 되면서 공부의 성격이 변했다. 이제는 공부는 정신적 자기 구원이 아니라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었고 출세의 사다리에서 상층부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수단이 되었다. 억울하면 출세하자라는 관용구가 보여주듯 이런 공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집념의 한 표현이다. 이를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이 책을 내면서 한 생각을 더듬어 2021년 8월에 쓴 칼럼의 일부입니다. 제 공부의 기록이 여러분의 공부에
약간의 참고라도 되길 바라며 4년 만에 잠시 새 옷을 입는 이 책을 위해 몇 자 적습니다. 모두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하영북스에서 나온 슈테판 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좀 그 번역이 새로운 번역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래 감정의 혼란을 제가 녹색광선에서 나온 책을 읽었었는데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 아모크, 책벌레 맨델, 체스 이야기라는 대표작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감정의 혼란과 체스 이야기는 워낙에 슈테판 츠바이크의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개미와 공작이라는 책입니다. 협동과 성의 진화를 둘러싼 다윈의 최대의 논쟁 해가지고 헬레나 크로닌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철학과 이런 다윈의 진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헬레나 크로니는 성선택과 협동의 진화를 자신의 핵심 주제로 삼으며 이 의문에 정면으로 맞섰다. 악인은 내버리고 목욕물은 보존하는, 즉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자의 정치적인 진술들은 졸렬하게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이 과학사의 최신 유행이다. 정말 기쁘게도 크로니는 이런 학파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게 다윈과 윌리스의 아이디어와 그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는 했다. 그녀는 같은 주제들에 대한 현대 연구들을 이해했다. 다윈에게 개미와 공작은 자신의 이론이 대면한 두 가지의 주된 어려움을 상징한다. 협동의 존재와 부적응적으로 보이는 장식이 바로 그 어려움이다. 나는 다윈이 그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한 크로닌의 설명을 즐겁게 읽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내년 정도의 독서 모임에서 아마 읽어볼 책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책도 벽돌 책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요거는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시몬드 보부아르의 연애편지라는 책입니다. 보부아르와 넬슨 올그런의 사랑이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표지는 이렇게 은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점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두껍죠. 페이지가 거의 970페이지 정도 가량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시몬드 보부아르의 글 쓰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시몬드 보부아르가 넬슨 올그런에게 영어로 써보낸 편지들은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대학교가 경매를 통해 입수했고, 올그런이 보부아르에게 보낸 편지들은 시몬드 보부아르가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이 편지를 교차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부터 설명한 이유 때문에 출판을 포기해야 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에서 1947년부터 1964년까지 시몬드 보부아르가 올그런에게 보낸 편지들 304통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협약이 이렇게 출판 협약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보부아르가 보낸 편지들 304통만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 그거 받은 것까지 하면은 뭐 한 권의 책으로는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책이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민음사 쏜살문고에서 나온 책이고요. 프란츠 카프카의 잠언집, 일기집, 너와 세상 사이의 싸움에서라는 책입니다. 홍성광 님이 옮기신 거고요. 짧게 이렇게 잠언집, 일기 형식의 집이 이렇게 프란츠 카프카의 글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손 삶은 거는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잠깐 나갈 때 들고 나가서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손 삶은 거의 이 표지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책이고요. 네.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입니다. 커버가 다른 커버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더블 커버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원래 이렇게 들녘 출판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표지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리커버 버전으로 이 더블 커버 형식의 이렇게 커버로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이것도 리스본행 야간열차도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매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읽은 책과 구매한 책, 어디서 들어온 책, 선물 받은 책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많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작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뭐 읽어보셨거나 읽고 싶으시다던가 뭐 이런 게 생각나시면은 댓글로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